반갑습니다. 제5회 재석사 원효학술대회 개회식 사회를 맡은 조희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원효의 K문화예술 전망과 경산의 글로벌을 주제로 하는 이번 학술대회는 원효성사 탄생지 재석사에서 주최하고 경산시, 경상북도, 대한불교조계종, 제10교구 본사 은혜사, 경산불교연합회가 후원하는 학술대회입니다. BBS 대구 불교방송이 주간방송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오늘 학술대회 실황은 대구 불교방송 유튜브를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학술대회 시작 전 이 자리를 함께해 주신 내빈들의 인사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학술대회를 주최하는 재석사 주지 해능 스님께서 개회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아주 그냥 소소하고 소박하게 인사를 제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또 우리 조지현 우리 국회의원님과 또 의원님들 또 우리 시장님을 대표해서 우리 문화국장님까지 다 자리를 함께 해주셨는데요. 생각지도 않아서 저희들끼리 쏙다간이 조용하게 이것을 할 줄 알고 많은 아쉬움과 함께 조금 섭섭함을 가지고 제가 여기 자리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의원님들하고 또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큰 제게 힘을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막 떨리는 거 보이시죠? 생각지도 않게.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원효의 K문화예술의 전망과 경산의 글로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1년여 동안 준비하였습니다. 이 주제를 저희가 설정하게 된 계기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원효성사 탄생지 재석사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삼성현의 고장 경산이 삼성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원효스님 탄생지가 그 안에 아주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고장이지요. 그래서 원효스님 탄생지 재석사를 저희가 좀 더 현창하는 사업 중에 여러 사업을 한 것 중에 오늘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 7시에 이제 또 천촌만락 통통 삼성현 문화축제를 개최를 합니다. 이런 의미는 저희가 문화예술로서 역사를 한번 기록한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역사를 문화예술로 기록하는 그 여정을 저희 재석사가 제가 여기 부임한 지 이제 8년째입니다. 우리 의원님 뵌 지는 한 4년, 5년 됐죠. 네. 8년 동안 해오던 사업들을 조명하는 시간입니다, 실은. 네. 우리 박태원 교수님의 원효스님의 사상을 쫙 먼저 발표를 해주시면 그 위에 저희가 그 다음에 이 문화예술에 대한 전망, 왜 이게 필요한지, 그리고 그 가치에 대한 설명과 함께 또 김용록 작가님이 어렵게 저희가 모셨는데요. 3년 동안 저희가 21곳에 원효 스님이 창건한 원효 스님이 관련된 사찰을 다녀왔습니다. 그 중에서 경산하고 가까운 지역에서 원효 로드길을 개발하자. 그 원효 로드길을 이번에 오시는 분들께 제안을 드리자.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한지를 한번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두 번째 저희가 장을 열게 되었고요. 세 번째 장이죠. 그리고 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저희가 원효 스님에 관련된 탑이 딱 두 군데 있습니다. 한 군데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경주 분황사, 그 다음에 고선사지. 분황사는 현존에 있지만 고선사지는 수몰되어서 없습니다. 그래서 그 탑을 2분의 1로 축소해서 제석사 그 앞에 탑을 건립하여서 원효 스님 탄생지가 더 의미 있고 빛나도록 그런 작업을 한번 해보자 해서 네 번째는 그 발표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은 주제들의 발표는 아까 우리 조지현 국회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하나로 실현시키고자 하는 열망이 하나로 꿰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새롭게 기록하는데 우리 경산시도 많은 도움을 주시고 또 힘을 보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경산과 경주를 걸쳐 있습니다. 제가
그 소임이 또 경주에 하나 있어서 그래서 이번에 에이펙 준비를 하면서 많은 것들을 보고 배웠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게 문화 외교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 역사를 어떻게 우리가 그 경제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에이펙을 끝나고 경주역에 보면 캐리어를 들고 굉장한 많은 사람이 하루에 어마어마한 인파들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 경산의 글로벌, 우리 경산이 그려하였으면 좋겠다라는 제 염원도 있습니다. 예. 하여간 오늘 우리 발표해 주실 박태원 교수님이야 많은 발표자 교수님들과 또 토론을 해주시러 또 먼 길 와주시는 우리 토론자 교수님들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요. 또 어려운 시간 내서 또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는 다른 모든 분들도 한 분 한 분 제가 인사를 올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박태원 교수님 소개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런 귀한 자리에 초청을 해주셔가지고 먼 길 마다않고 왔습니다. 제 발표문에 좀 장황하게나마 그 화쟁 사회에 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을 피력해 놨으니까 이 내용이 뭐 그렇게 부드럽고 편하게 들리는 내용들은 아니라서 요 짧은 발표 시간에는 그저 저의 이 화쟁 사상에 대한 간략한 어떤 핵심이랄까를 잠깐씩 그 언급을 하는 걸로 발표를 대신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이 글을 참조해 주십시오. 제가 다시 한번 쭉 읽어보니까 중언부언하면서 말들이 그 글이 깔끔하진 않습니다. 그래도 혹 참고 내실 내용이 있으면은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좀 전에 해능 스님께서 그 원효에 대한 새로운 기록을 얘기를 하셔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문득 저희가 그 사상이나 문학이나 문화라든가 그 어떤 영역이 있었든지 원효와 대화하려면은 원효와의 대화가 성공적이려면 기본적으로 두 가지 능력을 겸비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쭉 나름대로 게으르진 않게 탐구해본 과정에서 어떤 확신과 같은 생각인데요. 하나는 과거와의 대화 능력입니다. 그거는 이제 불교학으로 본다면 불교의 고전들을 읽는 언어 능력도 있어야 되고 교학에 대한 기본 이해가 있어야 되고 그 교학의 이론을 또 이해하는 이 성찰 능력도 있어야 되고 하면서 이 과거와의 대화 능력이 반드시 필수적인 요건이 되죠. 그리고 지금까지의 그 전반적인 원효와의 대화법, 불교학을 비롯한 원효와의 대화는 아마 과거와의 대화 능력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또 하나의 그 능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현재와의 대화 능력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 우리의 삶과 세상에 대한 관심, 그 문제에 대한 나름대로의 소견과 의지를 꾸준히 성찰적으로 축적해 가려는 노력이 현재와의 대화 능력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을 그 현재와의 대화 능력과 과거와의 대화 능력이 결합이 안 되면 또 의미가 없어 보여요. 그래서 원효를 새롭게 기록한다라고 할 때는 기록이라고 하는 말에는 아마 과거와의 대화 능력이 핵심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새롭다라는 말을 감당하려면은 현재와의 대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대개 우리 고전 혹은 그 과거의 유산들을 연구하는 분들에게 전반적으로 약간 아쉬움을 갖게 되는 게 현재와의 대화 능력을 계속 갈고 닦는데 좀 미진하지 않는가. 그러다 보니까 원효와의 대화도 지금 원효와 본격적으로 대화한 게 학문적으로는 한 1세기 넘지를 않습니다.
특히 최근에 한 3, 40년 사이에 원효에 대한 관심과 탐구는 한국 학계에서는 놀라울 정도로 발전했고 많은 내용이 축적이 되었어요. 그래서 학계에서는 적어도 한국 사상, 또 크게 보면 한국 문화라는 또는 한국 인문학의 고유성이랄까 자생성을 대변하는 인물로서는 단연오녀다. 그런 합의는 도출된 것 같아요. 그런데 학계의 그런 인식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막상 우리 그 지식 대중이라든가 일반 대중들 생활 세계에서의 원효의 인식은 원효하면은 그 대단한 분이지, 그 뭐 아주 훌륭한 분이지 하는 정도의 인식 위에 왜 훌륭한가라고 물을 때는 버벅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고등학생들을 비롯해서 학교에서 이제 뭐 윤리 교과서라도 시험 과목으로 공부했던 학생들은 뭐 일심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역사를 통해서는 요속과의 혼임 요속과의 문제도 이제 또 무덤 속에서의 깨달음 뭐 이런 단편적인 역사적 사실이나 사상의 흔한 일심 화쟁 뭐 이런 개념들을 언급하는 정도죠. 그 이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원효가 당신에게 그렇게 유명하고 존경스러운 분이 당신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가라고 물었을 때는 궁색해져요. 과거 우리 한반도 전통 지성에 대한 자부심이라고 하는 유물에 대한 존경 정도는 문화적 자부심이나 사상적 자긍심으로는 그 기여를 하는 것 같은데 그거 가지고 지금 여기 우리가 원효에게 무엇을 도움을 받고 있을까라고 할 때 뭔가 아쉽다. 지금 여기서 내 삶에서 지금 여기 우리의 삶의 나의 삶과 우리 사회의 문제에서 원효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고 주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으로 들어간다면은 할 말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중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 교과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에서도 그렇고요. 거기서 원효에 관한 그 기술 내용들을 아무리 총동원해봤자 그것이 그들에게 지금 여기 우리의 실존, 우리 사회와 원효와의 가교 부분에서는 빠져 있어요. 그 다리를 놓는 작업은 과거와의 대화 능력과 현재와의 대화 능력을 동시에 확보한 사람들의 소임인 것 같습니다. 그 역할을 이제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역할이 가능한 정도의 조건이 확보되는 것 같아요. 한국 사회와 한국 뭐랄까 지성의 집단 지성이라는 그 능력이 집단 지성의 면모가 아마 한국 역사의 그 압축 성장을 능가할 정도로 압축적으로 고도화되어 있습니다. 학문적으로도요. 근데 이 지금 주로 이제 수입 지성의 소화 능력을 고도화시키긴 했는데 이제는 거기서 이 전환점 터닝 포인트를 뭔가 모색하는 것 같아요. 이제는 우리의 한반도 전통 지성의 계보와 접속을 하면서 그것에 의거해서 현재의 세계인들이 공유할 수 있는 보편적 자산이나 통찰까지 엮어가지고 내놓을 수 있는 요즘 한류가 유행인데 이른바 한류, 고유성과 보편성을 동시에 확보한 한류 철학이랄까 한류 종교로서의 무언가가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거를 자생인문학이라고 부르면서 굉장히 관심 있게 내용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이제 차근차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자생인문학이라는 것은 현재와
과거를 동시에 안아야만 비로소 피워질 수 있는 꽃이기 때문에 그 꽃을 피울 수 있는 토양이나 어떤 능력들은 가꾸는 능력은 된 것 같다. 이게 어떤 계기만 주어지면은 막 폭발적으로 한번 꽃밭을 읽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침 우리 그 해능 스님이 제석사에서 하시는 이런 일들도 그 본보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기대와 격려의 마음을 동시에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 원효를 현재로 호출해서 소환해서 우리에게 당신이 줄 게 뭐요? 라고 하는 물음을 거듭거듭 제기를 합니다. 그럴 때 아마도 과거에도 그렇거니와 현재 그리고 이후에 원효를 현재로 소환해서 부르면서 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창은 화쟁의 창인 것 같습니다. 화쟁이라고 하는 창은 원효가 평생 일군 그의 사상과 삶이 거의 그 토대를 바치고 있고 압축되어 있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의 가장 절박한 문제거리, 문제 상황에 직결되는 통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화쟁과 원효의 화쟁의 문제의식과 화쟁의 사유, 그가 말하는 화쟁의 사유 방법론을 오늘의 대화 능력으로 읽어내서 확산시킬 수가 있다면은 아마도 원효하면은 지금 현재인들이 생활 세계에서 원효로부터 저는 화쟁의 도움을 받습니다. 즉 차이들의 불화와 폭력, 차별 이런 문제에서 나는 그 화쟁에서 도움을 받습니다라는 차이 갈등의 해결의 근거가 되고 근원이 되고 유력한 힘이 될 수 있는 창은 단연 화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화쟁의 내용을 원효가 펼친 화쟁의 내용을 오늘의 언어에 담아내려는 노력은 아주 입체적인 노력과 능력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 한 사례를 축적하기 위해서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제가 원효의 화쟁을 탐구하면서 갖게 된 어떤 소회랄까 이런 것들을 잠깐 소개하는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우선 그 발표문 안에 중간쯤에 있는데요. 원효에 대한 이 과거에 우리 역사적으로 과거의 원효에 대한 시대 인식, 시대별로 원효를 어떻게 인식했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볼 때 지금 원효 스님의 그 전기라고 할 수 있는 그 원효 스님의 삶과 삶을 전반적으로 기록으로 남기고 있는 게 한 세 가지예요. 대표적으로는 가장 이른 시기의 기록은 서당화상비라고 합니다. 그건 무슨 원효 기록이 원효라는 말도 없습니다. 서당화상이라 해서 서당화상비라 해서 원효 입적 후 100에서 150년 정도를 넘지를 않아요. 이게 굉장히 생생한 기록입니다. 원효에 대한 경험과 기억을 가지고 쓴 글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한 정보들을 쏟아주고 있는데 아쉬운 것은 아주 일부만 남아 있어요. 일부의 파편만 어떻게 기적적으로 수거가 돼서 남아 있는데 그 내용도 마멸된 부분이 너무 많아서 온전한 문장으로 해독할 수 있는 부분이 아주 제한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의 일부만이라도 우리에게 전해주는 건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여러분이 잘 아는 우리 삼성연의 한 성자이신 그 이련 스님이 쓴 삼국유사에서 원효불구라에서 원효는 어디에도 매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장으로 해서 원효에 대한 정기적 기록을 남기고 계십니다. 우리가 원효와 대화할 때 그의 정기를 탐구하려면 전 생애를 이해하는 데는 굉장히 유력한 결정적인 단서가 되죠. 또 하나의 기록은 우리 쪽 기록이 아니라 중국 쪽 송고승전의 기록입니다.
제 3자 뭐 3자라기보다도 해외에서 원효에 대한 인식이 어땠는가, 그리고 원효에 관한 자료를 어떻게 모아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가라는 점에서 아주 흥미로운 기록인데, 우리 쪽 기록에서 없는 내용들 혹은 공통된 내용들이 교차하고 있어요. 특히 송고승전은 그 금강산매경과 금강산매경론의 등장을 가장 핵심적으로 전하고 있고, 그 내용은 삼국유사에도 일부 나오지만 내용은 상당히 겹치고 있습니다만은 그만한 기록이 딴 데서는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이 3대 정기의 기록까지는 원효에 대한 인식이 되게 생생하게 고조되어 있는 때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아마 추정 가능한 이유는 이제 몇 가지 있습니다만, 원효의 저술들이 산실이 많이 되어버리고 불교 교단이나 불교계에서 원효의 위상에 대해서는 기대하고는 너무 다른 방향의 퇴색이 좀 있어 보여요. 묻혀집니다. 그런데 그 묻혀지고 잊혀져가는 원효를 극적으로 다시 부각시키는 역할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고려 대각국사 의천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 대각국사 의천이 관련 그 글을 아예 전문을 번역을 해서 소개를 해뒀는데요. 저도 그 일을 번역하려고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대각국사 의천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그 형이 숙정이고 아주 왕가의 왕자로서 출가한 인물인데, 그의 이렇게 혁혁한 그 업적이 있어요. 학문적으로나 교단사적으로. 근데 흔히 알기로는 한국에서 천태종이라는 교단을 수립해서 선종과 교종, 양종을 통합하려고 시도했다라는 정도의 교과서적인 지식으로 의천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의 불교 문안을 전부 정리한 부분을 또 기억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41세 때인가 입적하던 애가요. 아마도 41세 그 입적하던 해 이분이 흥미롭게도 경주 분황사를 찾아가서 원효의 소상 앞에서 제문을 짚고 제사를 올려요. 그러면서 그 제문이 그대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 제문을 제가 소개한 건데, 그걸 보니까 저는 깜짝 놀랐었어요. 우선 그 내용이 충격적인 것이, 말년에 의천이 그분이 바로 입적하던 해일 거예요. 여러 정황을 추정할 때는 그의 말년에 원효에 대한 평가가 어떠했는가를 알려주는데, 이건 정말 극찬입니다. 그가 구체적으로 거론을 천태대사 거론하고 있고, 또 유식의 그 자은대사를 거론을 합니다. 법상 유식에 대가죠. 이 두 사람은 사실은 교학 이론이나 사상적으로 동아시아 사상계를 그 당시에 거의 장악을 했던 두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인물을 다 거론하고 그 인물들의 행적과 사상의 특징에 대해서 정확하게 총평을 해요. 그런데 그 총평이 놀라울 정도로, 제가 보기에는 놀라울 정도로 전곡을 찌릅니다. 짧은 문장 안에 전곡을 찌르면서 얘기하고, 나름대로 굉장히 훌륭하고 우리에게 유익하지만은 원효는 못 능가하더라. 원효는 이 두 사람들의 장점을 다 안고 있는, 이분들이 각자 놓치고 있는 한계들을 전부 극복한 인물이다. 이런 분은 자기는 못 봤다. 그리고 그에 너무 이제 원효에 대한 종교이념이 사무쳐서 일실된 원효의 문헌들을 찾아가고 전국의 명산들을 다 찾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지금 경주 분황사에 와가지고 당신 앞에, 소상 앞에서 제가 조촐하게나마 재물을 마련해서
제문으로 올립니다 하면서 공경의 마음을 담아서 바칩니다. 자기가 이 전생에 숙생에 그 복이 많아가지고 일찍이 불가에 기탁해서 불문을 만나가지고 수많은 자기가 접할 수 있는 모든 문헌을 유심히 성찰하고 음미를 했다는 겁니다. 그분이 그 대장경 목록을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장서를 수집해가지고. 그런데 그러면서 나름대로는 꼼꼼히 방대하게 읽었는데 원효를 능가할 분은 없더이다. 이렇게까지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그렇게 평가하는 사상적 이유도 간명하게 딱 이게 기술을 하고 있는데 전곡을 찔러요. 그래서 아마도 우리가 이 원효의 고려시대 때 극적으로 다시 뭐 부활하다시피 재인식되었던 원효, 그러나 곧 이제 조선이 시작되면서 또 가면서 어느새 분황사의 그 화쟁국사비도 없어져요. 화쟁국사비를 바로 의천의 청에 의해 가지고 그 형인 숙종이 조칙을 내려 가지고 원효가 있던 곳에 그의 비석을 세워라, 기록을 남겨라 라고 해서 그 명을 명종 때 이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화쟁국사비가 있었습니다. 근데 고려 말까지 있던 그게 없어져 버려요. 조선 초가요. 굉장히 오래 있었는데 호련히 그게 사라져 버리고, 또 소상 이 고려 의천이 직접 원효가 마치 부처님이 영추산상에서 법회하는 것을 제가 생생하게 거기 참여한 것 같은 그 감흥이 일어납니다라고 하면서 당신의 소상을 보니 그런 감흥이 일어납니다 이럽니다. 그런데 그 소상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삼국유사의 기록에 따르면은 아들 설총이 원효의 입적 후에 바로 그분의 유고를 모아가지고 유고를 가지고 소상 원효의 상을 만들어 가지고 분황사에 안치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게 이때까지도 있었던 거예요. 의천이 찾아가서 분황사를 찾아갔을 때만 해도 있었던 겁니다. 근데 지금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아까 hen능 스님이 제석사에다가 원효와 관련된 뭐 탑이라도 축소해서 조성하고 싶다라는 의지욕을 말씀하시는데, 기왕이면 혹 가능하다면은 의천의 이 제문은 딱 박아가지고 한번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멋있는 명문이고 내용이 원효에 대한 평가로서는 단연 뭐 돋보이는 그런 안목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제문을 보면서 저는 이 정도면은 의천에 대한 우리 학계의 그 이해도 또 연구도 좀 달라져야 되겠구나. 우리는 그분이 그 왕자 출신이었다라는 그 선입견 때문에 의천의 행적과 업적에 대해서 선입견으로 처리하는 학자들이 많아요. 근데 한 인간 의천은 대단한 분이셨던 걸로 보입니다. 그 제문으로 볼 때는. 아마도 이제 그 저에게 주어진 시간을 이제 의식을 해야 되겠는데요. 화쟁에서 제가 이게 화쟁 사회라는 걸 이렇게 테마로 걸었으니까 화쟁 사회를 읽어갈 수 있는 핵심 조건들 몇 가지만 뭐 주마간상격으로 한번 거론해 보겠습니다. 우선 원효와 대화할 때 저는 제일 주목되는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키워드랄까요? 하나는 통섭이라는 말이고요. 하나는 화쟁입니다. 원효의 사상과 그의 삶이 통섭, 화쟁 이 두 시줄과 낱줄로 쭉 직조되는 것 같아요. 통섭의 통은요, 흔히 우리가 학교에서 통섭학이라는 게 유행을 하는데 그때는 거느릴 통자를 쓰거든요. 통일할 때 그 통을 씁니다. 근데 원효의 통은 그 통이 아니에요. 통할 총자입니다. 막힌 게 뚫는 거예요. 통한다. 그리고 섭은 거둔다. 서로 알아듣는 거예요. 그럼 요즘 우리말로 풀면은 열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열고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인다 라는 말이 통섭입니다. 그게 사상적으로도 사상적인 의미의 주안점을 두면서 통섭을 써요.
그러면은 그 통섭이라는 말을 쓰는 원효에 이게 관련된 그 쭉 성찰을 따라가 보면요, 만나게 되는 것은 인생과 세상은, 이 세계와 인생사는 예외 없이 모든 현상들이라는 것, 곧 원효가 주목하는 차이들입니다. 모든 차이 현상들의 관계 속에서 발생하고 유지하고 사라지는 것이다라는 부처님이 말한 연기법을 통섭이라는 말로 담으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러기 때문에 원효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제가 보건대는 결국 우리는 이 인생과 우주는 서로 호혜적인 구조다. 서로가 서로에게 은혜를 주고 은덕을 받는 구조다. 구조 자체가 그렇다는 겁니다. 인생과 세계의 호혜적인 서로 은혜를 주고받는 은덕의 구조이기 때문에 본래 통해 있다. 세상과 삶은 서로 통해 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안아주고 있다. 서로에게 안고 작용하고 나가고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게 통섭이라고 하는 삶과 세상의 본연적인 통찰입니다. 본연에 대한 통찰이에요. 그때 또 이제 문제는 원효 스님이 일심임내에서 심생멸문의 문제로 들어보면 이 통섭이 통이 막혀버리고 섭이 배제가 되어버렸다. 배제의 문제로 바뀌어버렸다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막고 서로가 서로를 밀어내버린다. 특히 인간들이 중생 인간에 의해서 통섭이 막혀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삶의 우리 문제로 보면은 각 차이 주체들이, 인간과 인간 이 차이 주체들이 서로에게 대해서 문 닫아 걸고 있고 안 받아들이고 있고 나도 너 관심 없다는 거예요. 막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회만 되면 아주 배제도 폭력적으로 배제를 합니다. 이 상황을 원효는 이제 다시 또 원래 본연의 통섭의 호혜 구조, 은덕의 구조에 상하는 삶과 세상으로 되돌리려고 합니다. 그것을 불교의 수행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통섭보살의 길을 말하고 화쟁보살의 길을 얘기를 합니다. 중생인간의 무지, 이 무지도 제가 좀 거론했습니다만 핵심은 저는 가장 중요하게 주목하는 건 이 언어관념이에요. 근데 그 무지에 의해 가지고 다치고 밀어내는 방식으로 구조화된 삶과 세상, 인간 세상을 다시 원래의 통섭의 구조에 상응하는 걸로 바꾸려고, 전환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전환은 그저 논리나 요청으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지난한 실천, 시행착오와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 이제 수행의 문제죠. 그래서 그 이전은 어떻게 가능할까라고 할 때 화쟁이라고 하는 길을 얘기를 해요. 불교 사상사 역사를 통해서 불교를 화쟁이라는 말로 이렇게 얘기한 것은 사례가 없습니다. 유일합니다. 그리고 아주 독특합니다. 화쟁이라고 하는 통찰을 얘기하면서 화쟁에 의해서 막혔던 게 뚫리고 밀어내던 걸 안을 수 있다, 안을 수 있는 사유의 방법을 제시를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 화쟁의 얘기만으로, 화쟁의 이론만으로 저술된 단독 저술, 그 서당 화상비의 기록에 의하면 그 신문 화쟁론을 보고는 그 천축, 인도 쪽에서 중국에 와 있던 천축의 승려가 그걸 보더니 너무 좋아가지고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범어로 다시 재번역해가지고 인도로 보냈다라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동아시아, 누구나 동아시아의 구도자들은, 학인들은 신문 화쟁론을 보고는 이구동성으로 참 좋다라고 칭찬했다는 겁니다. 의천도 예외 없이 그 형 숙쟁에게 권한 거는 화쟁국사로 좀 해주시오. 그래서 화쟁국사, 대성 화쟁국사,
나라의 온갖 차이들의 불화와 배타적 다툼들을 어울리게 서로 아우르면서 어울리게 한 위대한 성인이다라는 그 비를 내대요. 그것을 화댕국사에 이제 오녀의 호로 내려달라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 화쟁이 오녀의 이 화쟁을 이제 그 화쟁의 통찰을 집약적으로 담아서 쓴 아주 유례가 없는 불교의 논서 중에서도 주제 하나를 가지고 그렇게 책을 쓰는 게 유례가 없는데요. 그 책이 일부만 남아 있어요. 그것도 기적적으로 대장경 합전 해인사 대장경의 사간본 내에서 일부 그냥 어떻게 용케 건졌어요. 다른 데 없어요. 근데 그 일부의 내용만으로도 어느 정도 뭐 그 내용을 유추는 할 수는 있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또 한국의 신라 때 견등이라든가 고려 때 균여의 이 저술에서 신문화정론의 내용을 인용해서 소개하는 부분, 일본의 승려들이 소개하는 부분 이런 걸 조합하면은 어떤 사유를 펼치고 있고 어떤 주제를 건드리고 있구나라는 정도를 얼추 지금 추측은 가능합니다. 저는 기회 봐서 신문화쟁론에 지금까지 여러 선학들도 복원을 시도를 했는데 조금 더 알차게 또 새로운 방식으로 복원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의욕은 가지고 있습니다. 신문화쟁론을 비롯해서 원효의 열반종묘 여기저기 특히 열반종에 그 관련된 그 화쟁에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걸 종합하면은 원효는 화쟁이라고 하는 방법론을 즉 차이들의 견해 차이들의 불화를 주로 이게 목표로 삼았습니다만은 견해 차이에 해당하는 것이 뿐만이 아니라 인간사의 모든 차이들의 배타적 다툼이라는 것 서로 받아들이지 않고 밀어내고 정복하겠다라고 하는 전면적 승리와 전면적 패배를 추구하는 차이 다툼을 차이들이 각자의 유용함과 타당함을 서로에게 주고받고 하면서 어울려서 더 좋은 통찰, 더 좋은 진리, 더 좋은 삶의 내용으로 끝없이 상승해 갈 수 있게 하는 방법론적인 얘기입니다. 근데 아주 놀라워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저희가 이제 원효를 보면서 이제 이 오늘에 소환시켜서 어떻게 재현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저의 그 화쟁 사상에 대한 관심의 대목입니다. 이 화쟁은 통섭이라고 하는 원효가 본연은 삶의 본연은 통섭이라고 하는 본연의 모습인데 인간의 무지에서 어지럽히고 막혀버리고 오염된 현실을 다시 그 본연에 상응하는 세상으로 만들어 보겠다라고 할 때 원효의 사유의 방법론은 바로 화쟁이라는 말로 그 방법, 그 길을 내놓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지금 두 가지 이 사태를 동시에 안고 이제 만나고 있는 거예요. 즉 지금도 세상과 세계와 삶, 인생의 세상, 인간 세상과 세계는 사실상 호혜적 구조입니다. 그거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젠 모든 그 학문적 탐구에 여러 분야의 학문적 탐구도 가장 선두 지배 진영에서 결론처럼 입을 맞추고 있는 얘기는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상호 폐쇄적이질 않다는 겁니다. 갈라져 있지도 않고 마치 우리 몸에 한 몸에서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생체를 유지하는 것과 같이 복잡다단하게 얽히며 상호작용을 하면서 서로를 지지하고 보태면서 생명하는 것이다. 이 상호작용과 상호관계를 어떻게 과학에 반영해서 물리학적 이론으로 만드느냐, 어떻게 사회학적 이론에 반영시키느냐,
어떻게 새로운 철학으로 만드냐 하는 것이 초미의 관심사고, 거기에서 가장 앞서가는 성과를 계속 내놓고 있는 것은 물리학인 것 같아요. 현대과학. 거기선 그 현대과학의 지향점은 그겁니다. 본연의 통섭 세상에 대한 물리학적 기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생인간들이 외면하거나 오염시키고 굴절시키고 있는 세상은 반통섭의 세상입니다. 쟁론의 세상, 화쟁의 세상이 아니라 쟁론의 세상이에요. 막히고 있고 밀어내는 세상입니다. 그것과 본연의 세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본연의 세상은 그렇게 가동되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이중적인 사태가 우리 앞에 동거하고 있는 겁니다. 본연의 사태는 지금도 생생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 본연의 오염되고 비틀어진 모습도 우리에게 생활 속에서 생생하게 경험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두 가지의 상이한 세상의 구조, 호혜적 구조와 배제의 구조, 폭력의 구조가, 자의 구조와 폭력의 구조가 상충하지만은 동거하는 게 세상이에요. 지금 여기에 현실입니다. 그럼 우리의 과제는 부처님 이래로 뭐를 하려고 하냐면 상충하는 관계를 상응 관계로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본래 본연의 통섭 세상, 부처님은 연기라고 표현하는 그 통섭 세상이 현실에서 그 통섭의 구조에 걸맞는 차이들의 관계를 이루어 보자. 가능하겠다. 부처님 그걸 온몸으로 증언을 하신 거예요. 오녀는 부처님의 그 얘기를 화쟁과 통섭이라는 통찰로 읽어내서 한반도에서 구현을 해보려고 온몸으로 살아요. 그래서 서당화상비의 그 기록에 따르면은 오녀를 향해 날아드는 게 막시 적시 붉은 화살과도 같았다. 옛날에 이 붉은 화살은 사람 죽일 때 붉은 화살을 기들어서 쏘았다 그러거든요. 죽일 듯 같은 비난과 비판이 그를 향했다. 그러나 그는 만인지적이다. 온 만인대 덤벼도 당황하지 않고 응대를 하면서 꿋꿋이 자기 길을 간 인물. 끝까지 왕성으로 들어가지 않고 승직도 맞지 않고 걸으면서 토굴 생활을 하면서 걸으면서 마감을 했다. 서당화상비의 기록입니다. 가장 생생한 기록이죠. 그래서 이 원효의 이 그 삶을 관통하는 그 키워드, 관통하는 그 출할까, 그거는 단연 차이에 대한 관심과 그에 대한 통찰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불교 사상사 교학을 통해 가지고 부처님 법을 그렇게 해석하고 소화해낸 인물은, 그리고 그렇게 실천한 인물은 없어요. 단연 독보적입니다. 그리고 저는 원효의 그 안목에 아주 공감하고 탐복을 합니다. 이제 원효가 말하는 이 통섭과 화쟁, 즉 차이를 보는 관심과 차이와의 관계 방식에 관한 통찰들을 초점으로 삼아서 부처님과도 다시 대화를 하면은 우리가 너무 간과했던 부처님 법문의 새로운 생명력이 살아나요. 사실은 부처님의 법이 불교 역사를 통해 가지고 온전하게 그 핵심이 잘 전수되고 간수되고 확산되어 왔는가라는 부분은 계속 질문을 해야 할 대상들입니다. 그런데 부처님하고 전혀 새롭게 대화할 수 있는 창을 원효가 딱 달아서 열어놨어요. 그게 화쟁이고 통섭이고 그의 마지막 조설인 금강산매경론을 관통하는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원효는 삶은 그의 인간관계에서 고스란히 반영이 돼요. 그가 금강산매경론을 쓰게 될 때 금강산매경을 편찬할 때 편찬을 주도한 인물인 대안화상, 그분도 그냥 그 기록에 의하면 저쪽 송고성전 기록밖에 없어요. 우리 쪽에서는 기록이 없습니다. 저작거리에서 매일 다니면서
부리로 된 바루를 들이면서 아침이면 나가가지고 대안 이러면서 돌아다녔다는 겁니다. 좀 크게 편안하게 살자 이러면서 길거리에 다니면서 저작거리에 상인들하고 뭐 이런 사람들 번쩍이는 그걸 그냥 계속 그러고 살았던 인물이 대안인데, 그 대안의 내공, 불교의 내공 실력은 어마어마한 인물이었어요. 그러길래 국가에서 금강산매경 편찬을 그에게 부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하긴 하는데 왕성에는 안 들어가겠다. 그러면서 나에게 보내라. 이래서 저작거리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편찬을 하고는, 이건 편찬은 됐는데 이 내용을 해설할 사람은 원효밖에 없다. 원효에게 부탁해라. 이래가지고 원효가 그걸 이제 이렇게 주석을 해서 금강산매경론을 남기잖아요. 아직 우리는 이 금강산매경과 금강산매경론의 내용에 대한 탐구는 아주 촉보 단계입니다. 그리고 금강산매경과 경론은 고대 7세기 한반도 토착지성들의 놀라운 수준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과제입니다. 탐구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그 원효가 대한화상도 그런 인물이고, 또 그의 스승이었던 해공도 노비 출신의 고승 아닙니까? 저 포항 554에서 원효가 34세 이후인가 그때부터 계속 자주 가서 가르침을 청해요. 그만큼 고승이고 원효와 각별한 사이입니다. 또 원효와 절친 도반이었던 사복은 한국유사의 기록에 의하면은 12살까지 일어나지도 못하고 말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뭐랄까 신체적 소수자인데 굉장히 불편한 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을 각별하게 공경하면서 도반의 관계를 평생 유지하는데, 흥미롭게도 흥류사에 모셔진 신라의 10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 사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라라는 창을 통해 본 한반도의 문화의 이 안목이라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그런 인물을 성자로 해가지고 봉안을 한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차이들에 대해서 열린 사회였어요. 문화적으로, 사상적으로. 그 주도는 아마 원효 같은 인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복뿐이 아니라 해공, 또 원효가 교우하고 살았던 사람들을 이리저리 답변을 주어 보면은, 신라 사회는 그 한국 한반도 지성기 어찌 보면 그 전성기인데요, 황금기죠. 두 유형의 지성 계열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불교계를 중심으로 볼 때, 하나는 귀족, 또 이식지성, 해외 유학, 또 국가와의 밀월적 관계, 권력, 보수, 그러니까 기존의 질서와 이익을 보호하거나 수호하면서 자기들도 거기에서 이득을 얻는 보수 계열 지성이 있습니다. 또 하나 계열은, 그걸 보수 계열이라고 말하면 또 하나인 진보 계열인데, 토착인들입니다. 유학파드가 아니에요. 토착인들이고, 실력은 내공은 어마어마하게 또 갖췄어요. 그러면서 귀족 지향적이거나 제도권에서 안착하는 인물이 아니라 비제도권이고 대중지향적입니다. 그리고 어떤 그 제도권의 그 기득권의 유혹도 자발적으로 거부를 해요, 이 사람들은. 그런 인물들이 대안, 해공, 원효, 사복 이런 인물들로 우리가 지금 확인을 하는 이런 인물들의 계열이 서로 친연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상의 한 계열을 이루고 사상계를 형성해 나가는데, 그 정점에 바로 금강산매경, 금강산매경론이 있고, 그 와중에 활짝 핀 만다라 하나가 화정의 꽃이다. 그래서 이 화정의 꽃 향기가 지금 여기 우리 삶과 세상에 쫙 퍼지게 하는 작업도 해능 스님께서 좀 계속 관심을 가지면서 좀 적극
협력을 하고 거들어 드리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정도로 이제 제 말을 마무리하고 토론자로 오신 정 교수님의 귀한 조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원 인지대학교 석좌 교수님의 화정사회 그 전망과 원료에 대한 발표였습니다. 그 지정 토론으로 건국대 철학과 교수인 정상봉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건국대학교 정상봉입니다. 오늘 이렇게 저를 불러주신 우리 희능 선생님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처음에 연락이 왔을 때 왜 저한테 연락을 이렇게 주저치게 주셨나 싶었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한 20년은 좀 안 되는 것 같고, 제가 원효 화쟁사상과 그 현대적 의의라고 논문을 한 편 어디 실은 일이 있어요. 근데 그건 대학원 논문 지도하는데 그 불교 전공한 학생 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래도 지도 교수가 논문 한 편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아는 거를 정리해서 쓴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주셨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어느 분이 발표를 하시냐 그랬는데 께서 발표를 하신다고 그래서 또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박태원 교수님께서는 여러분 많이 아시겠지만은 원효 전집을 완역을 하시고, 그 지난해 금강산매경론 상하 이 두 권을 또 책으로 내시고 해서 원효 사상 관련해서는 이 나라의 그 어떤 분보다도 정통하신 분이고, 저는 제가 이제 뭐 토론자 이런 걸 떠나서 선생님도 뵙고 또 배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제 응했습니다. 근데 그 이제 선생님께 주신 글을 보고서 구절구절마다 너무 이렇게 와닿았어요. 왜냐하면 저도 원효 대사께서 이 땅에 다시 나타나신다면은 어떤 말씀을 들려주실까, 그런 거를 늘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거와의 대화, 현재와의 대화라는 아까 말씀하셨는데 실상 이제 지금 전해지는 그러한 그 문헌은 당신이 쓰신 거에 5분의 1 정도 되겠죠. 근데 참 다행히 5분의 1에도 남아있는 것이 그래도 그 양도 적지 않습니다. 근데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왜냐하면은 우리나라는 삼국 시대에 관한 역사서도, 정식 역사서도 그 삼국사의 김부식 삼국사의가 고려시대 쓰인 게 하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구전대 내려오던 많은 이야기들을 담아놓은 이련 스님의 그 삼국 유사가 있는데 우린 기록이 없습니다. 근데 그런 문헌이 전승이 되지 못하는 그 정말 그 어찌하여 이제 그렇게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삼국시대 역사마저도 중국이라든지 주변국의 그런 역사기록에 의존해야 되는 그런 형편에 원효대사의 그 직접 쓰신 그런 자료가 이렇게 남아있는 것에 감사드리고, 그래서 저는 이제 원래 전공은 주자 쪽이에요. 이렇게 성리학 쪽인데, 제가 학부 때 이제 심재령 선생님한테 원효 진울 두 분의 그런 철학상을 배우고, 이기영 교수님이 또 불교 결혼을 하실 때는 그분은 첫 멘트가 학기 시작할 때 참 묘한 일입니다, 이 말씀 하시더니 종강하실 때 또 참 묘한 일입니다 이러고 가셨어요. 근데 그 사이에 이제 배운 거는 뭐 인도로부터 그런 불교, 중국 불교까지 배우고 반야심경도 공부하고 했는데 제 머릿속에 남은 것은 참으로 묘한 일입니다, 이 그 한 말씀이에요. 참 연이 참 묘하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우리 선생님께서 들려주신 말씀 가운데 통섭이라고 하는 것도 현대적인 그러한 의미를 부여하셔가지고 이제 다시 재해석하고 여하이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
또 이런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향후 이제 어떤 방향성이랄까요? 그런 것을 좀 창출하고자 하는 아까 K 뭐 철학도 말씀하시고 했는데 K 문화 콘텐츠 좋습니다. 근데 그 여기 이제 두 번째 발표하시는 무의 길인가요? 근데 그 제가 연극을 20년 전에 본 연극이 원효 스님에 관한 거였어요. 길 없는 길을 가다. 저는 어느 분의 그 연출작인지 모르는데 그 마지막 공연 때 가서 보고 끝나고서 연출 또는 조연출 거기 등장했던 이제 그런 배우들 같이 이제 뒤풀이까지 해서 얘기하던 그 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원효 대사는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하고 제가 이제 언제 기회가 되면 이제 얘기를 하는 편인데 한국이 낳은 위대한 철학자시고 이 세계가 낳은 철학자십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철학자 가운데 세 분을 꼽으라면 원효, 퇴계, 다산 세 분을 꼽고 다섯 분을 꼽으라면 원효, 진울, 퇴계, 율곡, 다산을 꼽습니다. 그래서 그 오늘날 이제 이렇게 우리들이 이제 20세기, 21세기 거쳐오면서 현대의 철학적 사조는 이렇게 뭐 포스트 모더니즘 얘기하면서 이론적 사유의 해체 또는 뭐 특정 기준에 의한 어떤 재단하는 것들을 버리자는 쪽으로 이렇게 서구의 그런 사상들이 많이 이제 이런 게 이제 소개가 되고 했는데 한국 사회도 뭐 그에 준해서 이 사회가 변화하고 있어요. 근데 이 와중에 보면은 어찌 보면은 개체와 개인이 존중된다는 것은 사실은 파편화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한편으로 개인의 인권 얘기하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죠. 보편 가치도 지니고 그러나 너무 개별화 쪽으로 가다 보면은 서로가 낯선 타자로 남게 됩니다. 근데 그런 서로를 낯선 타자로 남겨두지 않고 불완전하고 유한한 존재자인 서로가 의존할 수 있는 그런 것에 관해서 생각을 좀 할 수 있다면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이렇게 다투지 않고 화합하고 그래서 공동의 보조를 맞춰가면서 어떠한 미래를 향한 길을 현재적 그리고 미래를 향한 길을 갖다가 갈 수 있다면 그러한 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될 바 아니냐. 이 정신은 실상은 원효 대사의 화쟁 사상과 그대로 지켜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화쟁 자체로 보면은 쟁이 이제 말씀한 면에 다툴 쟁자가 있으니까 기본적으로는 이론적 다툼에 관한 것을 화해시키고 화합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원효 대사께서 그런 무해물을 주고 무해가를 부르고 천천만락을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이들의 그런 애환을 들어주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한 그러한 그 큰 걸음은 일반 대중들의 그러한 것을 대중들에게 자비의 사랑을 갖다 베푸는 길이었지만은 이론적인 작업 자체는 식자층에 한정된 거고 그런 것들이 중국의 제 생각엔 종파불교 거기에서 각기 뭐 여러 특정 경전을 가지고 최고라고 내세운다든지 또는 어떤 논설을 가지고 최고라고 내세운다든지 그런 이론적 다툼이 스님들 사이에서 있었겠죠. 근데 이제 당신이 보기에는 그 수없이 다양한 언설들 어떤 때는 압축 파일로 이렇게 말씀을 들려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굉장히 쉽게 풀어 쓴 그러한 수많은 경전에 관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다투지 않는 것이 그것이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 당신의 뜻으로 우리가 다가서는 길이다. 그래서 화쟁의 루트에는 이제 그 귀일심지원 한마음의 그런 원천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당신의 구호가 있듯이 우리들을 모두 이렇게 정말 통섭하는 그러한 것을 갖다가 안내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이제 좀 제가 이제 자료집 안에 보면은 우리 박사님께서 들려주시는 것의 주 내용을 몇 가지 좀 이렇게 요약해서 정리한 게 있고 그 가운데 제가 이제 이렇게 좀 더 주목한 것은 오늘의 화쟁학을 말씀하시면서 뉴 노멀 화쟁학이라고 명명할 수 있다. 이런 화두를 던지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그 원효대사의 화쟁 사상을 오늘날 어떻게 우리들이 공유하고 그 진가를 갖다가 함께 그것을 누릴 것이냐, 함께 그것을 음미할 것이냐, 그런 부분을 갖다가 일깨워 주신 그런 말씀이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 자리를 빌어서 자료집은 59페이지에 이제 그 신문 화쟁론의 문에 관한 것은 제 생각에는 이제 10가지 어떤 핵심 그 당시에 논쟁이 벌어졌던 주제들, 그런 것들의 그 문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이제 선생님께서 이렇게 들려주신 말씀도 있지만은 보충적인 말씀을 좀 청해 듣고도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이제 종교 관련 그런 경전에서 그 뭐 경전에 관통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지만은 그 눈먼 이들이 있고 코끼리가 있고 그리고 눈뜬 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비유 속에서 나타난 걸 보면은 어찌 보면은 이제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들은 아마 부분에 얽매여 있는 그런 입장일 겁니다. 그게 뭐 집착일 수도 있고 고집일 수도 있고 놓지 못하는 거죠. 근데 전체 숲도 제대로 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은 그 부분적인 것을 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지만은 전체 속에서 부분을 보고 또 전체를 다 볼 수 있고, 이런 것에 관해서 그 일정선에서 눈뜨는 이를 갖다가 그 제시했던 바로 그 입장이 원효대사의 화쟁사상에서 이렇게 그때 이렇게 평상 좀 이렇게 그 비유하고 연관해서 얘기를 좀 한다면 또 다른 얘기들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끝으로 현대 사회에서는 차등 차별의 문화에서 차이의 문화로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뭐냐면은 차별의 그런 입장에서는 배타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용인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생 자체도 그러하고 우리의 현재적 모습도 그러하고 모든 것이 다르다는 것이 사실이죠. 근데 그 다른 것에 대해서 각 특정한 기준을 들이대기 시작하면 거기서는 우열도 생기고 여러 가지 이제 그다음부터 차등 차별의 시각이 생깁니다. 그것이 이제 갈등 구조를 불러일으킨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좋은데, 현대 한국 사회는 실상 이제 종교, 이념, 성별 등등등 극단주의가 사실은 우려할 정도까지 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화쟁사상과 연결해서 또 우리 선생님께서 어떻게 그 귀한 말씀을 들으실까, 그런 것을 또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선생님 이 글을 주신 글을 보고서 손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읽으면서 계속 고개를 이제 끄덕끄덕하면서 참 이런 그 당신의 그런 말씀이 더 많은 이들이 함께 공유하는 그런 이제 이 지혜를 실은 자료로 쓰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예, 두 가지 아주 좋은 질문을 주셨어요. 하나는 신문 화쟁론이라고 하는 것의 그 문이라고 하는 개념이 저는 이제 원효의 화쟁의 사유 방법론의 핵심으로 보고 그 문의 의미를 이렇게 저리 풀어보고 생각하고 왔는데요. 신문 화쟁론 할 때 신문이 10가지 종류, 흔히 문이라는 건 들어가야 할 문이니까 10개 문이면 10개 주제 아니냐. 그래서 수를 지칭하는 게 아니냐라는 이해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신문은 10가지의 주제들에 대한 화쟁, 그것들의 주제에 대한 다툼을 화쟁하는 이론이다라는 의미일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저는 신문화쟁론 제목만을 봤을 땐 저도 처음엔 그런 생각이 들다가 원효 저술을 구체적으로 음미를 하면서 문이라는 말이 원효가 즐겨 구사하고 있는데 그
구사되는 의미, 맥락과 용법의 사례들을 정리하면서 구분하다 보니까 거기서 깜짝 놀란 것이 있었어요. 바로 이 원효는 문이라는 말은 종류나 숫자를 지칭할 때 쓰는 구분의 의미로 쓸 때도 있어요. 여러 용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도 더 저의 시선을 끄는 거는 어떤 견해들을 걷는 불성이면 불성이 보편적이냐 아니면 차별적이냐 다 누구나 불성이 있냐 그렇지 않냐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툴 때 그 이론에 관해서 이 사람의 주장은 무슨 문이고라고 하면서 문 앞에 그 주장을 발생시키는 조건들과 인과관계를 이게 파악할 수 있는 핵심 수식어를 딱 집어넣어요. 무슨 문. 그 일심 얘기할 때 기준에서 심생멸문, 심진여문 그러잖아요. 그 문 앞에 붙는 그 이 수식어들이 그 조건들이 굉장히 정확하고 흥미롭고 다양한 것들을 구사를 하더라고요. 어떤 견해를 보면서 이건 무슨 문이고 또 어떤 주장은 이건 무슨 문이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종류가 아니다. 이때 문의 용법은 종류나 개수를 말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서 보니까 이게 원효의 화쟁의 사유 방법에서 부처님이 말한 영기적 사유 방법의 원효적 표현, 원효적 수용의 핵심이 한 문이라는 말이구나라는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신문화쟁론은요, 후학들이 지금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이 남아있는 내용에다 공유, 화쟁, 문 이렇게 붙인 것이지 사실은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신문화쟁 논문은 파편적으로 보면은 두 가지예요. 지금 우리에게 남아있는 기신론, 팔만대장의 해인사 판본의 간편을 보면 거기는 한 내용은 공과 유라는 불교의 용어, 공이라는 불변하는 독자적인 실체를 세우려는 시도는 원래 실패다. 그런 건 없다라고 하는 통찰을 담아내는, 다양하게 담아내는 그 공이라는 말하고 뭔가 그래도 아무것도 없지는 않지 않느냐. 공은 허무는 아니지 않느냐. 뭐 있는 건 어떡할 거냐. 그 뭐 있다는 것과 공이라는 통찰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관계를 맺어야 되느냐. 뭐 거기에 관한 불교 철학의 아주 핵심 담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초점을 다 공에 대한 주장과 유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대비시키면서 이거는 어떠한 관점이고 어떠한 관점이다라고 하면서 두 개의 주장의 특징을 정확하게 판별하면서 조건적 타당성, 이러이러한 조건에서는 그건 타당하고 이러이러한 조건은 부당하다라는 조건적 타당성을 지적하면서 조건적 타당성들을 포섭해 나가는, 수렴해 가려는 흐름인 것 같아요. 그것도 정확하진 않아요. 지금 남아있는 일부 내용으로 보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불성에 관한 또 논의들입니다. 불성이, 부처면모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는 보편적인 것이냐, 아니면 뭐 일천제니 뭐 이렇게 불교 내부에도 그 논란이 있는데 아예 그냥 부처면모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인간들도 있는 거냐, 그걸 인정해야 되느냐, 거기에 관해서 서로 관점들이 엇갈리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관한 얘기가 또 얼핏 좀 나와요. 그리고는 없어요. 두 가지예요. 그리고 나머지 다른 이제 얘기들, 견등이냐 아니면 규녀, 또 일본 승려들의 저술에서 나온 거 인용문들을 보면은 또 하나의 얘기는 유식에서 종자 훈습에 관한 얘기예요. 유식의 통찰에 따라서 수행을 해나가거나 세상을 설명할 때 훈습이라는, 종자 훈습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종자라고 하는 우리 경량성이 응집된 어떤 힘들이 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설명하기도 하고
그 경량성의 은집을 바꾸어 나감으로써 새로운 진실의 본연의 진실의 세상으로 그 장으로 옮겨가는 그 노력도 훈습의 문제로 얘기를 해요. 종자 훈습. 수행의 문제이기도 하고 세상 현상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채택했다는 것도 하는 게 이 종자의 훈습이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유식에서. 근데 그게 관해서도 논란이 많아요. 그거를 이렇게 화해를 시키기 위해서 이 견해의 핵심은 어떤 문이고 이건 어떤 문이다라는 식의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특히 열방종교에 자주 나오는 그 문의 용법과 다른 견등 이외에 다른 분들이 인용하고 있는 문의 용법 이걸 보면은 이때 신문화쟁론의 문은 개수나 종류라기보다도 10가지의 주제들에 대한 견해의 계열들 어떤 조건에서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느냐라는 그 문 10가지 주제들에 대한 여러 문들을 서로 다툼을 화해시키는 각 주장의 타당성이라면은 조건적 타당성을 얘기하고 부당성이라면 조건적 부당성을 얘기하지 전면적 부당성을 얘기하는 것은 연기적 사회에 맞지도 않거든요. 그럼 우리는 타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도 나는 어떠한 조건들을 이러이러한 인과관계로 엮어가지고 이런 주장을 한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으면은 합리적인 겁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들으면서 당신이 주장을 세우기 위해서 선택한 조건들은 사실에 안 맞아. 또 사실에 상응하는 관련 있는 조건들이라 해도 그 조건들을 엮는 논리가 영 엉터리야. 사이비 논리야. 이렇게 되면 타당성이 교수님. 줄어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잠깐만 더. 그 두 번째 문장 질문도 중요해서 1분만 주십시오. 두 번째는 그 전체 코끼리의 상징은 우리가 코끼리도 이게 몸이 여러 조직과 구성으로 있는 것이 한 사태에 얽혀 있는 무수한 계열들을 본 문제 상황이 안고 있는 여러 조건 계열인 것 같아요. 그리고 부분으로 본다는 것은 그 중에 일부만을 가지고 그 전체 계열을 잘 알았다고 자신하는 경우라면은 눈 뜬 사람들은 이런저런 계열들을 다 동시에 보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래서 그거는 진리의 범주의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조건 인과적 계열들을 뭉쳐있는 거대한 코끼리 같은 문제 상황을 접근할 때 연기적 사유로 접근하면 온전하고 충실해질 수 있다. 뭐 그런 얘기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 정도로 대답을